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이상 부모님 중 70%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분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식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애들 키우느라 내 노후는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 보니까 애들도 자기 살기 바쁘더라고.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아.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은 잘못이 없으시거든요. 다만 시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랐던 그 시절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의 자식이 절대 도와주지 않는 세 가지 순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하면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바로 돈이 필요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데 손에 쥔 돈이 부족한 상황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애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70대 초반이신 이분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비가 500만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이분은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중에 꼭 갚을게.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저희도 지금 애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정말 빠듯해요. 당장 5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이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아들 말도 이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요즘 30대, 40대 자식 세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평균 대출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한 달 대출 이자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갑니다. 거기에 아이 키우는 비용, 생활비, 부모님 두 집 명절 용돈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도 마음은 있습니다.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 통장에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병원비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집니다. 약값도 나갑니다. 생활비도 모자랍니다. 집 수리비도 필요합니다. 자식한테 한 번 도움을 요청하고, 두 번 요청하고, 세 번 요청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또 돈 달라는 전화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서러워집니다. 내가 평생 키워놓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 받네.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애들 키울 때 내 밥을 굶어도 애들 밥은 꼭 챙겨줬어. 그런데 이제 내가 힘들 때는 애들이 나를 피하더라고. 이게 자식 키운 보람인가 싶어. 마음이 아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습니까? 집 한 채 사면 평생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월급은 매년 올랐습니다. 은행 이자도 높았습니다. 10%씩 이자를 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자는 거의 제로입니다. 청년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빚을 갚느라 30년을 허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돕는다는 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효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식한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힘들면 도와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도와주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30대, 40대 자녀 중 70% 이상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돕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병원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둘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꼭 챙기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으면 그만큼 마음이 편합니다. 셋째, 작은 돈이라도 모으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1년이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됩니다. 10년이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5년 후, 10년 후에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간은 부모가 약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아직 건강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60대가 70대가 되고 70대가 80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도 서서히 변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찹니다. 무거운 짐을 들기가 예전보다 힘듭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자식들은 처음에는 걱정합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세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어머니, 제가 다음 주말에 같이 병원 가드릴게요. 이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자식들도 여유가 있고 부모님도 아직은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몸은 더 약해집니다. 이제는 혼자서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약을 제때 챙겨 먹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집안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챙깁니다. 주말마다 찾아갑니다. 병원도 같이 갑니다. 약도 챙겨드립니다. 집 청소도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도 지칩니다. 자기 일도 있고,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건강도 챙겨야 하는데 부모님까지 돌보는 게 점점 버거워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병원도 같이 갔고 장도 봐드리고 청소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주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이번 주말에도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겁니다. 1년쯤 지나니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답니다. 또 뭘 도와달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든다는 거예요.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쁜 자식인 건 알아요. 하지만 제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어머니를 사랑하는데도 어머니 전화가 두려워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들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의무로 바뀌고 의무가 부담으로 바뀝니다. 특히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합니다. 퇴근하면 저녁 7시, 8시가 됩니다. 거기서 집안일하고 아이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하면 밤 11시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서 몇 시간씩 돌봐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말에 몇 시간만 도와드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가야 합니다. 나중에는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자식들은 2단계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만 돌보고 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줄어듭니다. 방문이 뜸해집니다. 전화도 짧아집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를 버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러워집니다. 섭섭해집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돕고 싶어도 자기 삶이 무너지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40대, 50대 자녀 중 80% 이상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우울증 증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식들도 힘들다는 겁니다. 부모를 돌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최대한 오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근육이 유지되고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작은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큰 병으로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활동을 하십시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을 하고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십시오. 정신 건강이 좋아야 몸도 건강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부담을 느끼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여유를 갖고 부모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순간은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자식들이 알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나는 노후 준비를 안 했어.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자식들이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노후 계획에 포함시켰구나. 내가 책임져야 하는구나. 이 순간부터 자식들은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꿈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가고 싶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짐이 어깨에 올라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큰 짐을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입 밖으로 말하지는 못합니다. 효도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나쁜 자식으로 보일까봐 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벽이 생깁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셨습니다. 한때는 돈도 꽤 벌었습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한테는 자식이 있잖아. 자식이 나를 버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재산을 다 날리셨습니다. 60대 후반이 되어서는 손에 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 나도 이제 늙었고 돈도 없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은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미리 계획에 넣으셨구나. 제 동의도 없이 제 인생을 이미 결정하셨구나.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돕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 노후를 전부 책임진다는 건 제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아내도 있고 제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아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놨다면 자식들의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아버지가 연금도 있고 저축도 좀 있으시니까 제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식이 다 책임져야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자식들은 압박을 느낍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노후는 부모님이 준비하셔야 한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첫째,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노후도 걱정입니다. 평생 직장이 없고 연금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고 집값은 너무 비싸서 평생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노후까지 책임진다는 건 자기 노후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도 독립적으로 사시고 자식도 독립적으로 사는 게 건강한 관계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30대, 40대는 정말 빠듯하게 삽니다. 자기 생활비, 자녀 교육비, 대출 상환, 이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나는 준비 안 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져라고 하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리를 둡니다. 연락을 줄입니다.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기 방어 본능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나는 이미 60대야. 이제 와서 무슨 준비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60대라면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더 사실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사실 건지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첫째, 정확한 현실 파악을 하십시오.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지 계산해 보십시오. 둘째,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물론 어쩔 수 없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다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십시오.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고정 수입이 생기면 그만큼 자식한테 손 벌릴 일이 줄어듭니다. 넷째, 건강을 지키십시오. 건강하면 병원비가 적게 듭니다. 병원비가 적게 들면 자식한테 부담을 덜 줍니다. 다섯째, 소박하게 사십시오. 명품 가방을 사지 말고 비싼 여행을 가지 말고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쓰십시오. 이렇게 준비하면 자식들도 여유를 갖고 부모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스스로 준비하고 계시네. 나는 조금만 도와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식이 다 책임져야지라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들은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자식이 멀어지는 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좀 아프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순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필요해졌을 때입니다. 병원비,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 순간입니다. 이때 자식들은 돕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 부모가 약해졌을 때입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열심히 돕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을 느끼고 지칩니다. 그래서 연락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책임져야지라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 자식들은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을 긋습니다. 이 세 가지 순간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전부 책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 통장을 확인하고 한 달에 얼마씩 모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훗날 큰 힘이 됩니다. 둘째, 건강을 지키십시오.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정기검진을 받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십시오. 건강하면 병원비도 적게 들고 자식한테 부담도 덜 줍니다. 셋째, 독립적으로 사십시오. 자식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십시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넷째, 소박하게 사십시오. 자식들 눈치 보면서 비싼 것을 사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면 마음도 편하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다섯째, 자식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십시오. 자식이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나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의 인생을 산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여유를 갖고 부모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다.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대 중반이십니다. 이분은 60대 초반부터 꾸준히 준비하셨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고 작은 저축도 있고 건강도 잘 챙기셨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했지. 덕분에 애들이 나를 걱정하기보다는 편하게 놀러와. 우리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 이분의 자녀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모으십시오.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십시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5년 후, 10년 후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자식한테 짐을 지우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합시다. 자식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합시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 얼마나 있어야 안전한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숫자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달 한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78살 할머니 한 분이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 치료를 포기하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겁니다. 첫째, 돈 없는 노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6가지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실패하는지 7가지 이유를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6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부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노후의 6가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 병원 문턱에서 좌절하는 순간입니다. 74세 김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폭통을 느끼셨어요.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담낭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모아둔 돈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겨우 30만 원. 이걸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갑자기 300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수술을 미루기로 하셨어요. 통증을 참으면서 약으로 버티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려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병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서 더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비용은 처음보다 2배나 더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비급여 항목도 많고 본인 부담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돈 걱정을 해야 한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반대로 70살 모 할머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50대 후반부터 매달 10만 원씩 의료비 적금을 들어두셨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모으신 돈이 1200만 원 정도 됐죠. 할머니도 68세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수술비가 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할머니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준비해둔 돈으로 당당하게 수술을 받으시고 재활치료까지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매일 산책을 다니고 계세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준비의 차이입니다. 병원비라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당연한 미래를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건강보험만 믿지 마세요. 실손보험도 챙기시고 의료비 비상금도 따로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 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현실은 자녀에게 의지하며 잃어버린 존엄입니다. 68세 이이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할머니는 3명의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살아오셨죠.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시고 결혼 자금도 보태주시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할머니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자기는 저절로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70 가까이 되시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국민연금도 없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매달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죠. 처음에는 자식들도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자식들도 각자 생활이 있고 자기 자식들 키우느라 돈이 필요하잖아요. 조금씩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돈 달라고 전화하는 게 이렇게 창피한 줄 몰랐다고. 자식들 눈치 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다고. 평생 자랑스러운 엄마였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기 삶이 있어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관계 자체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72세정 모 할아버지는 다른 삶을 사십니다. 할아버지는 40대부터 개인연금을 준비하셨어요. 국민연금에 더해서 개인연금까지 받으시니까 매달 1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깁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한 푼도 손 벌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시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한테 짐 안 되는 게 이렇게 마음 편한 줄 몰랐다고. 내 돈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경제적 독립이 곧 존엄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길이고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현실은 끼니조차 걱정되는 하루하루입니다. 76세 최모 할아버지는 혼자 사십니다. 부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지방에 살아요. 할아버지의 하루 생활비는 5,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15만 원 정도죠. 아침은 거의 안 드세요. 점심은 복지관 무료 급식으로 때우시고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끝냅니다. 가끔은 그마저도 아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실 때도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병원비 아껴야 하고 전기세 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밥은 제일 나중이에요. 굶는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양 부족으로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졌어요. 결국 작은 감기에도 쉽게 넘어가시고 병원 신세를 더 자주 지게 되셨습니다. 먹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가 더 들고 그러면 더 먹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69세 강모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도 풍족하게 사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달 8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계획적으로 생활하십니다. 할머니는 식비를 한 달에 3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비싼 외식은 안 하시지만 집에서 건강한 반찬을 만들어 드십니다. 계란, 두부, 생선, 채소 같은 것들로 영양을 챙기세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지는 않지만 먹고 싶은 건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요. 끼니 걱정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큰 복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밥은 기본입니다. 먹는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노후는 너무 비참해요. 최소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비는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현실은 계절이 두려운 주거 환경입니다. 80일 세조모 할머니는 작은 쪽방에서 혼자 사십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보일러를 거의 안 틀어요. 대신 옷을 겹겹이 입고 이불을 몇 장씩 덮고 주무세요. 여름에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아끼십니다. 전기세가 무섭거든요. 그냥 땀 흘리면서 더위를 견디세요. 열대야가 심한 날에도 창문만 열어놓고 버티십니다. 이렇게 몇 년을 보내시다가 작년 여름에 일이 터졌어요. 폭염이 계속되는데 에어컨을 안 틀고 버티시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에 실려가셨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나이 드신 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적정한 실내 온도를 꼭 유지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돈이 없어서 실천을 못 하시는 거예요. 냉난방비를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으면 결국 병원비로 더 큰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악순환 속에서 살고 계세요. 반면에 73세 한 모 할아버지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여유가 많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은 아끼지 않으십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적정하게 틀어서 섭씨 20도 정도를 유지하세요. 여름에는 선풍기를 돌리시고 정말 더운 날에는 에어컨도 켜십니다. 한 달 공과금이 10만 원 정도 나오지만 할아버지는 이걸 필수 비용으로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건강 잃으면 더 손해라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거 환경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여름과 겨울이 두려운 노후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최소한의 냉난방비는 확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현실은 관계마저 끊어지는 고립의 나날입니다. 70세 김모 할아버지는 평생 사귀던 친구들이 5명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소중한 모임이었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요.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 10,000원에서 20,000원은 나갑니다. 차라도 한잔하면 5,000원은 또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인데 모임 한 번 나가면 2만 원씩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도 끊으셨어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계속 연락을 안 받으니까 결국 포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완전히 혼자예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말할 사람도 없고 외출할 일도 없어요. 외로움이 쌓이면서 할아버지는 우울증까지 생기셨습니다.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으로 사세요. 이게 바로 사회적 고립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반대로 75세 서모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도 크게 여유롭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매달 5만 원 정도는 교재비로 따로 빼두십니다. 할머니는 한 달에 2번 정도 친구들과 만나요.
비싼 식당에 가지는 않아요. 동네 국밥집이나 칼국수집에서 소박하게 식사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수다를 떨어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한 달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라고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정신 건강이 무너져요. 노후에 친구들과 소소하게라도 만날 수 있는 여유는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게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여섯 번째 현실은 생의 마지막까지 짐이 되는 불안입니다. 79세박 모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할머니는 요즘 자꾸 죽음에 대해 생각하세요. 그런데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은 뒤에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장례비가 얼마나 들지 알아보셨더니 최소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필요하다고 하더래요. 할머니한테는 그 돈이 없습니다. 모아둔 돈이라곤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할머니는 밤마다 걱정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또 돈 쓰겠구나. 장례 치르느라 고생하겠구나. 살아서도 짐이었는데 죽어서도 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우울증까지 생기셨어요. 할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혼자 조용히 죽어서 아무한테도 폐 안 끼치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조차 돈 걱정을 해야 한다는 건 정말 비극입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 권리가 모든 사람한테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77세 윤 모 할아버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60대 후반부터 장례 준비금을 따로 모으셨어요. 지금 300만 원 정도를 장례비 전용 통장에 넣어두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례 방법도 미리 정해두셨어요. 어느 장례식장에서 치를 건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자식들한테도 이야기해 두셨고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요. 언제 죽어도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준비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맞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장례비 정도는 꼭 미리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일 부였습니다. 돈 없는 노후의 6가지 현실을 말씀드렸어요. 병원비 문제, 자녀 의존의 문제, 식생활 문제, 주거 환경 문제, 사회적 고립 문제, 그리고 장례비 문제까지요.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제2부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2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7가지 후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나중에 준비하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65세 이모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 바쁘니까 60살 넘어서 준비하면 되겠지. 그때 가서 돈도 좀 모으고 연금도 넣으면 되겠지. 그런데 막상 60살이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수입이 뚝 끊긴 거죠. 재취업을 알아봤는데 60살 넘은 사람을 뽑아주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간신히 경비 일자리를 구하셨는데 월급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돈으로는 당장 생활하기도 빠듯해요.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할아버지는 후회하셨습니다. 40대, 50대 때 조금씩이라도 준비할 걸. 그때는 수입도 있었고 시간도 충분했는데 왜 미루기만 했을까? 반면에 63세 김모 할머니는 50대부터 준비하셨어요. 할머니도 40대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50살이 되던 해에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대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50세부터 매달 20만 원씩 적금을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모으니까 2,400만 원이 됐어요. 거기에 이자까지 붙어서 3천만 원 가까이 되셨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50대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요. 만약 60대에 시작했으면 이만큼 모으지 못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두 번째 후회는 자식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입니다. 70일 세방모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3명의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은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보지 못하셨어요. 옷도 제대로 못 사 입으시고 외식도 거의 안 하시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한테 다 쏟으셨죠. 할머니는 생각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자식들을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자식들이 나를 챙겨줄 거야. 내 노후는 자식들이 책임져 줄 거야. 그런데 막상 70이 넘어서 자식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상황이 생각과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해서 자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둘째 딸은 애들 교육비 때문에 빚까지 있다고 했고요. 막내 아들은 아예 연락이 안 됐어요. 자식들도 각자 삶이 팍팍한 거예요.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어요.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요. 반대로 68세 최모 할아버지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자식이 둘 있으세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의지할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40대부터 개인연금을 들으셨고 50대에는 주택연금도 알아보셨습니다. 60대에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차액으로 예금을 만들어 두셨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를 받으세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사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산다는 게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줄 몰랐다고요. 자식들도 저를 더 편하게 대한다고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보험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세 번째 후회는 연금 가입을 계속 미룬 결과입니다. 73세 정모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자영업을 하셨어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었지만 계속 미루셨습니다. 당장 장사하느라 바쁘고 매달 연금 보험료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셨거든요. 40대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가입해도 되지. 50대에는 애들 대학 보내느라 여유가 없다고 미루셨어요. 60대가 되니까 이제 가입해봤자 받을 돈도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결국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만 겨우 채우셨습니다. 지금 받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돈으로는 월세도 못 냅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하고 또 후회하셨어요. 40년 동안 꾸준히 냈으면 지금 100만 원 이상은 받았을 텐데 복리의 마법을 완전히 놓친 거죠. 반면에 70세강 모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30대 초반부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냈어요. 힘들어도 절대 빠뜨리지 않으셨죠. 40대에는 개인연금도 추가로 가입하셨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국민연금에서 90만 원, 개인연금에서 50만 원, 총 140만 원을 매달 받으세요. 이 정도면 기본 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에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힘들어도 꾸준히 낸 게 지금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다고요. 매달 통장에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연금은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당장 가입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10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네 번째 후회는 부동산에만 몰빵한 선택입니다. 75세 조모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집에 쏟아부으셨어요. 50대에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를 하나 사셨죠. 그리고 60대 초반에 그 집을 팔아서 조금 더 큰 집으로 갈아타셨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하셨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 거고 나중에 집 팔면 노후는 해결되겠지. 그래서 다른 준비는 전혀 안 하셨어요. 연금도 최소한만 넣으시고 예금도 거의 없으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집은 팔리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집을 팔면 살 곳이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 상태가 되신 겁니다. 매달 관리비,
재산세, 각종 공과금은 나가는데 수입은 없어요. 집에 묶인 돈은 몇 억인데 정작 쓸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죠. 할아버지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반면에 69세 한 모할머니는 균형 잡힌 선택을 하셨어요. 할머니도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시지만 너무 큰 집은 안 사셨어요. 적당한 크기의 집을 사시고 나머지 돈은 연금과 예금으로 분산하셨죠. 지금 할머니는 작지만 편안한 집에서 살면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확보하고 계세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할머니의 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이미 현금 흐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고요. 유동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 들어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집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균형 잡힌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집도 중요하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도 필요해요. 5번째 후회는 건강을 과신하다 맞은 현실입니다. 67세 윤모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건강하셨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병원도 안 가시고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할머니는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보험 같은 건 필요 없어.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실손보험도 안 들으시고 암보험도 안 들으셨어요. 의료비 적금 같은 것도 따로 안 만드셨죠. 건강할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65세에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수술비, 항암치료비, 입원비, 약값까지 합치니까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어요.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쓰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어요. 할머니는 후회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보험이라도 들어놓을 걸. 의료비 적금이라도 만들어 놓을 걸. 반대로 72세 서모 할아버지는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도 50대까지는 건강하셨어요. 하지만 55세부터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왜 건강한데 보험을 드냐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셨죠. 건강할 때 들어야 보험이지 아프고 나서는 못 든다고요. 실제로 할아버지도 70살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수술도 받으시고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지금은 완치되셨어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보험료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몇천만 원 날릴 뻔했다고요.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건강을 과신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누구나 아픕니다. 건강할 때 보험 들고 의료비 준비하세요. 6번째 후회는 퇴직금을 날려버린 순간입니다. 64세 김모 할아버지는 35년 동안 회사를 다니셨어요. 60세에 정년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까지 합치니까 1억 원이 넘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돈으로 뭔가 해보고 싶으셨어요. 친구가 치킨집 같이 하자고 꼬드겼고 할아버지는 솔깃하셨죠. 그래서 6천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장사가 안 됐습니다. 2개월 더 버티다가 결국 가게를 접었어요. 투자한 6천만 원은 거의 날아갔고 남은 건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땅을 치고 후회하셨어요.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했어야 했는데 욕심 부리다가 노후 자금을 다 날렸다고요. 반면에 66세 이모 할머니는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할머니도 퇴직금으로 7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주변에서 이것저것 권유가 많이 들어왔죠. 하지만 할머니는 안전하게 갔습니다. 3천만 원은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시고 2천만 원은 국채에 투자하셨어요. 나머지 2천만 원은 개인연금에 추가 납입하셨죠. 수익률은 높지 않아요. 하지만 안전합니다. 할머니는 매달 이자와 연금으로 꾸준한 수입을 받고 계세요. 원금 손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거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도박하면 안 된다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요. 여러분, 퇴직금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돈을 잘못 쓰면 정말 끝입니다.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7번째 후회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 못한 실수입니다. 82세 최모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70 정도에 죽을 거야. 그래서 70까지만 쓸 돈만 준비하면 되겠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연금도 70세까지만 받도록 설계하셨어요. 적금도 70세에 만기되도록 들으셨죠. 모든 재무 계획을 70세 기준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지금 82세예요. 예상보다 12년을 더 사신 거죠. 70세에 준비해둔 돈은 진작에 다 떨어졌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다고요. 반대로 78 세박모 할머니는 100세까지 계획하셨어요. 할머니도 우리 집안이 단명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혹시 모르니까 넉넉하게 준비하셨죠. 연금도 종신으로 받도록 설계하셨고 적금도 여러 개를 만기를 달리해서 들으셨어요. 의료비도 충분히 준비하셨고요. 지금 할머니는 78세인데 아직도 여유가 있으세요. 100세까지 살아도 걱정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장수 리스크를 고려한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제2부였습니다. 후회하는 7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준비를 미루다가, 자식한테 기대하다가, 연금을 안 들다가, 집에만 투자하다가, 건강을 과신하다가, 퇴직금을 날리다가, 장수를 예상 못하다가 실패한 거죠. 이런 실수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제3부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6가지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계부 습관입니다. 66세정 모 할머니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셨어요. 매달 연금 받으시는데 월말이 되면 항상 돈이 없어요. 뭘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한테 가계부를 써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만 써보시라고 설득했죠. 할머니가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쓰고 나서 깜짝 놀라셨어요. 커피값만 한 달에 10만 원이 넘게 나간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자판기 커피를 사 드셨는데 이게 모이니까 그렇게 큰 돈이 된 거죠. 할머니는 즉시 커피를 집에서 끓여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 달에 8만 원을 아끼게 되셨어요. 1년이면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가계부의 힘이 이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아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71세 한 모 할아버지는 10년째 가계부를 쓰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모든 지출을 기록하십니다. 1,000원짜리 하나까지 다 적으세요. 할아버지의 가계부를 보면 고정비와 변동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월세, 공과금, 통신비 같은 고정비가 한 달에 50만 원, 식비, 교통비, 잡비 같은 변동비가 30만 원 정도예요. 할아버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출을 조절하십니다. 변동비가 예산을 넘으면 다음 달에 줄이세요. 반대로 남으면 그 돈을 저축하시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계부가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지 못했을 거라고요. 가계부가 인생의 나침반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당장 가계부를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에 가계부 앱을 깔으세요. 모든 지출을 기록하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최소 생활비 계산과 확보 전략입니다. 69세 모 할아버지는 막연하게 불안하셨어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안심이 될까? 얼마나 모아야 할까? 구체적인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살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세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의료비 10만 원. 이렇게 더하니까 한 달에 105만 원이 나왔어요. 1년이면 1260만 원이고 20년이면 2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한 거죠. 물론 연금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겠죠. 할아버지는 이 숫자를 보고 나서 오히려 안심하셨어요. 막연하게 수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생각보다 적게 필요하다는 걸 아신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반면에 74세 윤모 할머니는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으셨어요. 할머니는 필수 비용과 선택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죠. 필수 비용은 절대 줄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공과금 같은 거죠. 이게 한 달에 90만 원 정도예요. 선택 비용은 조절 가능한 것들입니다. 교재비, 취미생활비, 여행비 같은 거죠. 이게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예요. 할머니는 필수 비용 90만 원은 무조건 확보하셨어요. 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이 금액을 커버하시는 거죠. 선택 비용은 여유가 있을 때만 쓰세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필수와 선택을 구분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요. 최악의 경우에도 필수 비용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계산해 보세요. 한 달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요. 그리고 그 금액을 확보할 방법을 찾으세요.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연금 최대화 실전 방법입니다. 68세에서 모 할머니는 국민연금을 한 달에 40만 원밖에 못 받으세요. 젊었을 때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안 내셔서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가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으러 가셨어요. 상담사가 할머니의 납입 기록을 확인하더니 추납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부족한 기간을 나중에 돈을 내고 채울 수 있다는 거죠. 할머니는 고민 끝에 1,000만 원을 추납하기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연금 수령액이 한 달에 15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달 15만 원씩 더 받으면 7년이면 본전이에요. 그 이후로는 계속 이익이죠. 할머니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하세요. 반대로 65세 이모 할아버지는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셨어요. 할아버지는 58세에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을 상담받으셨어요. 상담사가 현재대로 가면 70세에 60만 원 정도 받을 거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임의 가입으로 5년을 더 납부하셨어요. 둘째,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하셨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70세에 국민연금 80만 원, 개인연금 40만 원, 총 120만 원을 받으세요. 계획대로 준비한 결과예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한테 상담받은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가서 상담 받아보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상담 예약 잡으세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무료 상담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네 번째 방법은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76세 김모 할아버지는 큰 집에 혼자 사십니다. 50평 아파트인데 부인도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다 독립해서 혼자 덩그러니 계세요. 집값은 4억 원 정도 되는데 정작 생활비는 없어요. 매달 관리비만 30만 원씩 나가는데 수입은 국민연금 50만 원밖에 없어요. 집은 있는데 가난한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하우스 푸죠. 제가 할아버지한테 주택연금을 권해드렸어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계속 그 집에서 사실 수 있고요. 할아버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4억짜리 집으로 매달 130만 원을 받으세요. 기존 국민연금 5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80만 원이에요. 할아버지는 이제 생활이 훨씬 나아지셨어요. 집도 지키면서 생활비도 확보하신 거죠. 할아버지는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 후회하세요. 반면에 70세방 모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5억짜리 집을 팔아서 2억짜리 작은 아파트를 사셨어요. 차액 3억 원이 생긴 거죠. 이 돈을 안전하게 예금에 넣으시니까 매달 이자로 80만 원 정도 받으세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혼자 사는데 작은 집이면 충분하죠. 대신 매달 들어오는 이자 수입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집을 활용하세요. 주택연금도 좋고 축소 이주도 좋아요. 집에 묶인 돈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세요.
그게 진짜 자산 활용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의료비 비상금 마련 계획입니다. 72세 최모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큰 병 한 번 안 걸리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응급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수술비로 300만 원이 나왔는데 할머니한테는 그 돈이 없었어요. 결국 대출을 받으셔야 했죠. 이자까지 갚느라 지금도 고생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후회하셨어요. 의료비 비상금이라도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반대로 75세정 모 할아버지는 준비되어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60세부터 의료비 계좌를 따로 운영하세요. 매달 10만 원씩만 넣으셨어요. 15년 동안 모으니까 1,800만 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붙어서 2천만 원 넘게 모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이 돈을 절대 안 건드리세요. 오직 의료비로만 쓰겠다고 정해 놓으신 거죠. 실제로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돈으로 당당하게 치료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요. 건강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아플 때 정말 큰일 난다고요. 여러분, 의료비 비상금을 만드세요. 최소 5천만 원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모으기 어려우면 매달 조금씩이라도 적립하세요. 10만 원씩만 10년 모아도 1,200만 원입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 방법은 과감한 지출 다이어트입니다. 70세 한 모 할아버지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친구들 만나면 항상 계산을 하시려고 하고 좋은 옷 입으시려고 하고 비싼 차도 유지하시려고 해요. 문제는 수입이 그걸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연금 80만 원으로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빚까지 지게 되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게 필요하세요? 차가 꼭 필요하세요? 비싼 옷이 꼭 필요하세요? 할아버지는 대답을 못 하셨어요. 사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체면을 지키려다가 빚까지 지게 된 겁니다. 반면에 73세 윤 모 할머니는 검소하게 사십니다. 할머니는 명품도 안 사시고 비싼 외식도 안 하세요. 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다. 주변에서 너무 아낀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세요. 할머니는 검소한 생활 덕분에 매달 30만 원씩 저축을 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진짜 자존심은 돈으로 지키는 거라고요. 거칠애 때문에 빚지고 사는 것보다 검소하지만 빚 없이 사는 게 훨씬 자랑스럽다고요. 여러분,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끊으세요. 체면 때문에 돈 쓰지 마세요. 진짜 필요한 것만 쓰세요. 고정비를 줄이고 허영을 버리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노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후 준비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죠. 제1부에서는 돈 없는 노후의 6가지 현실을 보여드렸어요. 병원비 문제, 자녀 의존 문제, 식생활 문제, 주거 환경 문제, 사회적 고립 문제, 그리고 장례비 문제까지요.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들이었습니다. 제2부에서는 후회하는 7가지 이유를 분석했어요. 준비를 미루고 자식한테 기대하고 연금을 안 들고 집에만 투자하고 건강을 과신하고 퇴직금을 날리고 장수를 예상 못한 것들이었죠. 이런 실수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3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6가지 준비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가계부 쓰기, 최소 생활비 계산하기, 연금 최대화하기, 집 활용하기, 의료비 비상금 마련하기, 그리고 지출 다이어트 하기였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준비는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시작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도 자식도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당장 실천할 5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가계부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둘째, 이번 주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셋째, 한 달 안에 최소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종이에 직접 써보세요.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하세요. 넷째, 불필요한 지출 한 가지를 오늘 당장 끊으세요. 담배든 술이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든 뭐든 한 가지만 끊어보세요. 다섯째,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공유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혼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준비된 노후는 행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 복도에서 73세 박모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웃 방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박 씨의 방을 정리하던 관리인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 씨는 넓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뒤로 보이는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때 박 씨는 강남의 7억 원짜리 아파트 주인이었습니다. 어떻게 7억 아파트 주인이 고시원에서 굶어 죽게 됐을까요? 박 씨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자녀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전형적인 중산층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 씨에게는 5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가 박 씨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오늘 저는 박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3%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 가난한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원래 중산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월급 받으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집도 있었고 예금도 있었고 자녀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이나 60대에 무언가 하나가 잘못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괜찮아. 집도 있고 연금도 받고 자식들도 잘 크고 있잖아. 박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6년 전까지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중산층 노인을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만드는 5가지 위기가 무엇인지. 둘째,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셋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넷째, 이미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섯째,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투자 실패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 가장 빠르게 중산층을 무너뜨립니다. 60세에 퇴직하신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공무원이었습니다. 35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집을 팔아서 6억을 더 만들었습니다. 총 8억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더 사면 되겠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습니다. 중개사가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갭 투자 아세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4억이면 사장님은 2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6억짜리 아파트 3채를 살 수 있어요. 1년만 있으면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그럼 8억이 15억이 되는 거예요. 김 씨는 혹했습니다. 8억으로 3채를 샀습니다. 한 채당 6억, 총 18억 어치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총 10억이었습니다.
김 씨가 넣은 돈은 8억이었습니다. 첫 1년은 좋았습니다. 아파트 값이 실제로 올랐습니다. 6억이 7억이 됐습니다. 세 채 합쳐서 21억이 됐습니다. 김 씨는 기뻤습니다. 1년 만에 3억을 벌었네. 하지만 2년째 되던 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꿨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억이 6억 5천으로, 6억으로, 5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 세입자들이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한 채당 4억씩 총 12억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처음 넣은 8억은 이미 다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빨리 팔리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팔려니 값을 깎아줘야 했습니다. 5억 5천에 내놓았던 걸 5억에 팔았습니다. 세 채 합쳐서 15억을 받았습니다. 15억에서 전세 보증금 12억을 돌려주니 3억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넣은 돈이 8억이었는데 돌아온 건 3억이었습니다. 5억을 잃은 겁니다. 2년 만에 김 씨의 재산이 8억에서 3억으로 줄었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억이라도 남았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식입니다. 65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면서 3억 5천을 받았습니다. 퇴직금과 회사 정리 대금이었습니다. 이 씨는 은행 예금만 하기는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에 3% 이자로는 1,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주식을 좀 해볼까? 친구가 추천했습니다. 요즘 반도체주가 좋더라. 나는 작년에 5천만 원 벌었어. 이 씨는 1억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형주만 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HYNIX 같은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1억이 1억 2천이 됐습니다. 이거 괜찮네? 자신감이 생긴 이 씨는 1억을 더 넣었습니다. 총 2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신용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레버리지를 200까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억 2천만 원으로 4억 4천만 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했습니다. 4억 4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한 달 후 4억 4천이 5억이 됐습니다. 6천만 원을 번 겁니다. 이 씨는 흥분했습니다. 1년이면 7억은 벌겠는데? 하지만 다음 달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5억이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1억이 날아갔습니다. 이 씨는 당황했지만 금방 회복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4억이 3억 5천이 되고 3억이 됐습니다.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담보를 넣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강제 청산됩니다. 이 씨는 5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남은 돈 5천만 원을 다 넣은 겁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속 떨어져서 결국 강제로 팔렸습니다. 3억짜리 주식이 2억 5천에 팔렸습니다. 여기서 빌린 돈 2억 2천을 갚으니 3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이 씨가 처음 넣은 돈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돌아온 건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2천을 잃은 겁니다. 6개월 만에 91%를 날린 겁니다. 코인은 더 무섭습니다. 최모 씨, 69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아들한테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비트코인 아세요? 제 친구는 5천만 원 넣어서 1억 만들었대요. 최 씨는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50대도 쉽게 따라하는 코인 투자, 한 달 만에 3천만 원 수익, 이런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아닌가?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300만 원이 됐습니다. 300만 원을 번 겁니다. 최 씨는 신이 났습니다. 3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한 달 후 4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 레버리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돈의 10배, 100배까지 빌려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 씨는 10배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6천만 원으로 6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틀 후 코인이 10% 올랐습니다. 6억이 6억 6천이 됐습니다. 6천만 원을 이틀 만에 번 겁니다.
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돈을 버는 거구나.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코인이 폭락했습니다. 20%가 떨어졌습니다. 레버리지가 10배니까 손실도 10배였습니다. 6천만 원이 한순간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강제로 청산됐습니다. 최 씨 계좌는 텅 비었습니다. 거기에 빚까지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최 씨가 넣은 돈 4천만 원은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빚 3천만 원까지 생긴 겁니다.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투자 실패가 왜 무서운가 하면 돈만 잃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가족 관계가 나빠집니다. 숨기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들키면 싸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한 번 실패하면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대박 나면 다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남은 돈까지 다 넣습니다. 그러다가 전 재산을 날립니다. 투자 실패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개월에서 2년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1년도 안 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보다 더 억울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입니다. 70일 세강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오후 2시쯤 강 씨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으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김 검사입니다. 검사님이요? 무슨 일이시죠? 강 씨는 놀랐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물론 어르신이 직접 하신 건 아닐 겁니다. 누군가 어르신 주민번호를 도용한 거죠.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르신 재산이 모두 압류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바로 어르신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호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거기로 송금하세요. 조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드립니다. 강 씨는 믿었습니다. 검사라고 했으니까요. 은행에 가서 예금 6천만 원을 전부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하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처리하셨습니다. 2주일 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2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안 왔습니다. 강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6천만 원은 이미 인출돼서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강 씨의 6천만 원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강 씨 혼자 10년 동안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더 진화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칭하는 겁니다. 68 세방 모 씨에게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새 번호야. 이 번호로 연락해. 박 씨는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거래처 대금을 오늘까지 쳐야 하는데 은행 업무가 안 돼. 3천만 원만 급하게 보내줄 수 있어? 목소리가 아들 같았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목소리를 복제한 거였습니다. 박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진짜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너 아까 돈 보냈잖아. 네? 무슨 돈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기였습니다.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투자 사기는 더 교묘합니다. 66세 윤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무슨 투자인데? 해외 부동산 펀드입니다. 베트남 땅에 투자하는 건데 1년에 12% 이자를 줍니다. 원금도 보장되고요. 제가 지난해에 5천만 원 넣었는데 600만 원 이자 받았어요. 윤 씨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은행보다 4배나 높네? 네, 지금 가입하시면 조기 가입 혜택으로 첫 3개월은 15% 줍니다. 저희 모임에서 10명 정도 투자했는데 다들 만족하고 있어요. 윤 씨는 설명회에 갔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1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대부분 50대, 60대였습니다. 강사가 나와서 그럴싸하게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땅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계약서도 보여줬습니다. 윤 씨는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첫 석 달은 정말로 이자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62만 5천 원씩 받았습니다. 윤 씨는 기뻤습니다. 이거 괜찮네? 친구한테도 추천했습니다. 석 달 후 윤 씨는 5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총 1억이 됐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돈을 더 넣었습니다. 회사는 더 큰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더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전화가 안 됐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폰지 사기판지 스킴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이자를 준 겁니다. 충분히 돈이 모이자 사라진 거였습니다. 윤 씨의 1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300명, 피해액이 200억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회사 대표는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돈은 이미 다 빼돌려진 후였습니다. 왜 노인들이 사기의 타깃이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잘 못 다룹니다. 그래서 사기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검색을 해보면 바로 사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검색하는 법을 모릅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습니다. 상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말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아들이 사고 났대,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 이런 말을 들으면 확인도 안 하고 보냅니다. 자녀가 위급하다는데 어떻게 의심합니까? 넷째, 돈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을 찾습니다. 은행 이자 3%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10%, 15%라는 말에 혹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면 돈을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범인을 잡기 어렵습니다. 잡아도 이미 돈은 없습니다. 피해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사기를 당하면 두 번 당하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이 피해자 명단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 속았으니 또 속을 거야. 실제로 2차 피해가 많습니다. 사기 피해 복구해드립니다 하면서 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로 재산을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투자 실패는 그나마 일부라도 남습니다. 하지만 사기는 전액을 잃습니다. 70세에 전 재산을 잃으면 다시 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빈곤으로 가는 직행 티켓입니다. 하지만 사기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세 번째 위기, 자녀 보증과 가족의 배신입니다. 72세 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38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요.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이요. 제과점 프랜차이즈를 하려고요. 요즘 잘 된대요. 1년이면 본점 뽑고 2년이면 돈 벌 수 있대요. 정 씨는 고민했습니다. 보증을 서주는 게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보증을 섰습니다. 처음 6개월은 잘 됐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매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손님도 많고 매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안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잘 안 받았습니다. 불안했지만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1년 6개월쯤 됐을 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모 씨님, 보증 서신 대출 연체가 3개월 됐습니다. 원금과 이자 합쳐서 3억 2천만 원을 7일 이내에 상환하셔시오.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 씨는 놀라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업이 안 됐어요. 가게 문 닫았어요.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하니? 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보증을 선 건데 내가 갚아야지. 왜 내가 갚아? 아버지, 저 진짜 돈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정 씨가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에게 3억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정 씨가 살던 집이 4억 5천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 3억 2천을 갚으니 1억 3천이 남았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정 씨는 집을 잃었습니다. 1억 3천으로 작은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정 씨는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국민연금 9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월세 30만 원을 내면 60만 원이 남습니다.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72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를 구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도 빠듯합니다. 정 씨는 후회합니다. 왜 보증을 섰을까? 그때 아들한테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노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 때문에 무너진 집도 있습니다. 68세 한 모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가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대출을 받으려는데요. 신용이 좀 부족해서요. 연대보증을 서주시면 안 될까요? 한 씨는 딸이 불쌍했습니다. 신혼인데 전세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내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억 5천만 원 대출이었습니다. 3년은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해, 딸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당시 집값이 떨어져서 2억에 팔렸습니다. 대출 2억 5천을 갚으려니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사위는 책임을 안 졌습니다. 저는 이혼했으니 상관없어요. 연대보증이니 갚으세요. 결국 한 씨가 5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예금을 깨서 냈습니다. 노후 자금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손자 교육비 때문에 무너진 집입니다. 75세 송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애가 미국 유학을 가고 싶대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요. 4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2년 안에 꼭 갚을게요. 송 씨는 손자가 귀여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돈 때문에 못 가면 안 되지. 4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딸은 차용증 쓸게요 하면서 종이에 끄적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돈을 안 갚았습니다. 송 씨가 말했습니다. 돈 좀 갚아라.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안 갚았습니다. 송 씨가 화를 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빌린 거예요? 주신 거 아니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돈 아니에요? 송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돈을 안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차용증을 들고 법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족 간 차용은 증명이 어렵습니다. 소송에도 이기기 힘듭니다. 송 씨는 4천만 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부모는 자식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설마 날 속이겠어? 우리 딸이 안 갚을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호구로 봅니다. 어차피 나중에 내가 상속받을 돈이잖아. 미리 받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책임을 떠넘깁니다. 큰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작은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형이 해결하세요. 작은딸이 문제를 일으키면 큰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몰라요. 여동생 문제예요. 부모는 중간에서 혼자 짊어집니다. 자식들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 재산을 날립니다. 더 심한 건 노인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통장을 관리한다며 빼앗습니다. 부모 몰래 돈을 뺏어 씁니다.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바꿉니다. 부모가 알게 되면 치매 걸렸다며 성년후견인을 신청합니다. 보증 문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보증을 서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안 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야 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70대에 2, 3억 빚을 지면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데 빚까지 갚을 수 없습니다. 결국 개인 파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산해도 남은 인생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도 깨집니다. 자녀를 믿었는데 배신당했습니다. 평생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명절에도 자식 얼굴 보기 싫습니다. 손주도 보기 싫습니다.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네 번째 위기, 의료비 파산입니다. 67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김 씨는 화장실에서 피를 봤습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놀라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장암입니다. 3기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김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장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수술비가 80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250만 원만 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12차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12번이면 3,60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인데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라서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 추가였습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비급여 약을 써야 하나? 의사가 말했습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효과는 떨어집니다. 재발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결국 비급여 약을 썼습니다. 6개월 항암 치료에 총 9,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입원비, 식대, 간병비까지 합치면 1억을 넘었습니다. 김 씨는 예금을 깼습니다. 1억 5천만 원 있던 예금이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치료했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간으로 전이 됐습니다. 다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1억이 들었습니다. 남은 예금 5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김 씨가 살던 4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 2억 5천으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살았습니다. 암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집도 없고 예금도 없고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70세가 된 김 씨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습니다. 암투병으로 몸이 안 좋은데도 일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더 무섭습니다. 72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이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오른쪽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말도 잘 안 나왔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됐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활병원비가 한 달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이면 1,50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도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계속 재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간병비 포함해서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씨 아내 혼자서는 간병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내도 68세였습니다. 허리도 안 좋았습니다.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하루 1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국민연금 합쳐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병원비 300만 원을 내려면 1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예금에서 매달 150만 원씩 빼야 했습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예금 9천만 원이 다 떨어졌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3억짜리 집을 팔아서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 2억으로 계속 치료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요양병원비를 냅니다. 아내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삽니다. 월세 3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 6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월세 내고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다. 남편을 주에 한 번 찾아갑니다. 교통비가 아까워서 자주 못 갑니다. 치매는 가장 오래 가고 돈이 많이 듭니다. 77세 박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 아내가 75세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였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집에서 지냈습니다. 2년이 지나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